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환경 호르몬 주제로 수지님께서 강의해 주실 건데, 제가 몇 달 전에 들었을 때 되게 충격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때 듣고 당장 오래된 매트를 버리고, 또 코팅팬을 바꾸고 여러 가지 또 변화들이 있었는데, 또 금세 또 까먹고 약간 좀 마음에 그 긴장감을 좀 느슨하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들으면서 네, 또 긴장감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서 네, 더 많이 들어오셨으면 참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수진님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와 주세요, 수진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일단 날이면 날마다 오는 강의가 아니죠. 아주 가끔씩 하는 강의인데, 지혜님이 처음에 이제 약간 가볍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다음에 요청이 있으면 좀 더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주 예쁘게 설문지도 만들고, 새로 PPT도 만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만들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겨서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마 1시간 정도로는 안 끝날 것 같고, 1시간 30분? 그쯤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졸릴 수 있으니 일단 찬물을 옆에 두고 시작하셔라. 자, 이제 아이들은 다 자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저희는 요거 한다고 아이들을 일찍 다 재워버렸고. 오늘은 아까 정희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인데 뒤에 몬스터를 같이 붙였어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 몬스터를 잡으러 떠나는 그 여정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환경 호르몬 몬스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좋은지 그런 위주로 해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는 미리 이제 제가 이미지 파일로 해서 다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다고 나눠드린 그 설문지였어요. 이제 생리통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여성 질환이 있으신지, 한번 자기 상태를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제 환경 호르몬 얘기를 들으러 왔는데, 왜 갑자기 생리통 얘기를 꺼내는 것인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썰을 풀어보자면, 일단 저는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였고, 생리통이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생리통이 제가 고1 때부터 심해가지고 29살까지 그 10년 넘게 응급실도 실려가고 기절해서 아빠한테 쌍싸다기도 맞아보고 또 이제 간호사니까 일을 3교대를 하잖아요. 3교대를 하다가 그대로 기절을 했어요. 기절해가지고 이제 뭐 선생님들도 놀래키고 뭐 이런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안 되겠으니까 이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열심히 검색을 하다가 어느 카페를 발견하게 돼요. 어느 카페를 발견했는데 생리통 관련해서 무슨 설문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설문지가 있길래 그 설문지에 뭐 구구절절 적혀 있길래 체크를 했더니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SBS에서 생리통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하는 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작가님이 만든 카페였던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자기가 그 다큐가 끝나고 10년 뒤에는 과연 이 생리통과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인지와 뭐 이런 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 설문지 체크해 주신 거 보니까 너무 적합한 실험자다. 그래서 같이 인터뷰도 하고 실험에 참여하실 수 있겠느냐 해서 전 또 너무 좋으니까 해서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보시면은 요 바디버든, 자궁의 경고, SBS 스페셜로 나갔거든요. 스페셜로 나갔었는데 여기에 환경 호르몬 회피 실험을 딱 3달을 했어요. 제가 진짜 10년 넘게 생리통 때문에 안 해본 게 없었거든요. 뭐 침 맞고 뜸 뜨고 피임약 먹는 것 빼고는 다 했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요거 딱 3개월 아주 신혼 때 남편이 도와줘서 아주 반짝반짝하죠. 이때 했더니 3개월 만에 생리통이 아예 사라진 거예요. 저 막 아니, 뭐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너무 궁금하잖아요. 과연 이 환경 호르몬이 무엇이길래
진짜 저 그 자궁 근종 하나도 없이 다른 신체 질환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 환경 호르몬이 도대체 뭐길래 날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싶어서 그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때 3개월 동안 했던 건 사실 별게 없었어요. 유기농, 무농약 제품을 먹고요. 현미밥을 먹고 야채를 많이 먹었어요. 고기는 거의 먹지 않았고요. 유제품도 안 먹었어요. 그때는 우유도 안 먹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면 굽는 거 말고 수육을 먹었고, 플라스틱 다 내다 버리고, 그리고 유리랑 스탱으로 바꾸고, 테이크아웃 안 하고. 간식은 이제 보통 과일 종류인데 농약이 적은 것들. 세제 바꾸고, 향기 나는 거 안 쓰고, 화장 적게 하고, 생리대 바꾸고, 운동하고, 물 먹고. 요 정도였거든요. 네, 이제 제가 사는 걸 보더니, 야, 그렇게 하고는 나는 못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제가 이제 생리통이 없어진 지 한 8, 9년 됐어요. 9년. 지금도 아예 생리통이 아예 없어요. 그냥 나오는 느낌 정도가 나야, 아, 나 지금 생리하는구나, 이 정도인데, 근데 확실히 중간에 제품을 잘못 쓴다던가 식이요법 맛있는 거 뭐 피자 엄청 시켜 먹고 막 붕어 싸먹고 계속 먹고 이러면 또 다시 배가 아파지고 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환경 호르몬은 영향을 계속 있다 미치는 게 맞구나라는 결론 하에 계속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번 질문을 가서 보면요. 건강함이란 과연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주로 얘기하는 건강함은요. 일단 아프지 않은 상태인 건 맞지만 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 모든 부위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내 모든 온 몸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얘기를 나눈다. 이제 카톡을 보내듯 다양한 메신저와 언어들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것이 있다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면역력 얘기 요즘 굉장히 많이 하죠. 면역계 언어는 사이토카인이고요. 신경계 언어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아마 이 얘기는 우울증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잘못돼서 뭐 기분이 오락가락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내분비계, 뭐 당뇨 같은 질환이 내분비계 질환이죠. 내분비계 언어는 호르몬이다.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번 질문 같은 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 호르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면은요, 외부에서 독성 화학 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을 흉내를 낸대요. 특히 여성 호르몬을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얘는 독성학에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말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도 부르는데 나의 내분비계에 들어와서 교란을 한다. 생태계 교란종을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내 몸에 교란종이 들어온 상태고 또 이 바디 버든이라는 비슷한 말이 있는데 내 바디, 내 몸에 버든, 짐이 팔찌 여보? 네, 짐이 부과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함이라고 하는 거는 원활하게 내 온몸의 세포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친구들이 이제 엉망진창으로 꼬아 놓는 거죠, 이제. 분명히 나는 남편한테 카톡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회사 단톡방에 메시지가 가 있고 이제 그만 연락해야 되는 전 남친한테 이제 술 먹고 밤에 카톡을 왕창 보내는 것 같은 뭐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조금 가볍게 이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했는데 이제 가볍게라고 해놓고 이제 약간 본격적인 그림이 이제 나왔죠. 네, 천천히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아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흉내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질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보면 이게 자궁이에요. 이제 이 친구가 자궁인데, 여기가 난소, 여기가 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이가 자라는 그 자궁 안쪽이죠. 보면은 자궁 내막증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원래는 자궁 내막이 있는 곳에서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증식, 이게 자궁 내막이 부풀어 올라야 되는 건데, 자궁 내막증은 자궁 바깥쪽에 내방이 증식을 해요. 그래서 골반통이나 난임을 유발하게 되죠. 요즘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비슷한 말로는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는 다릅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생리하기 전에 여기 벽이 이렇게 두툼해지잖아요. 착상이 잘 되라고. 근데 얘가 적당히가 중요해요. 세포도 수명을 다하면 죽고 흡수가 돼야 되는데 얘가 계속 내막이 두껍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묘하게 이제 호르몬이 불균형이 되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을 흉내내고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에스트로겐 얘기를 많이 하죠. 계속 커지다 보면은 당연히 생리혈도 많아지고 생리통도 심해지고. 근데 죽지 않는 세포, 커지기만 하는 세포, 그 세포가 보통 암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암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커지죠. 자궁내막 증식증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계속 커지고 죽지 않고 계속 두꺼워진다면 결국에는 자궁내막암으로 간다는 보고가 있고요. 자궁근종도 마찬가지의 기전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향기를 내거나 플라스틱에 들어간 프탈레이트가 근종의 발생률을 그리고 중증도 모두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화장품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경로로 암 발생에 기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건강도 일단 잘 챙겨야겠지만 이 환경 호르몬은 전부 몸에서 배출되지가 않아요. 몸에 남습니다. 계속 축적되고 우리가 숨만 쉬어도 200종의 환경 호르몬, 독성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딸과 아이들에게도 환경 호르몬을 줄여주는 그 선택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임신이 아주 잘 되는 그 기간에 가임기 여성, 그 여성에게서 외국은 6.8%래요. 외국은 6.8%인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9.8%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얘가 보통 산부인과 질환인데 최근에 내분비학회에서 다루고 있대요. 얘는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경우는요, 성 호르몬 중에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 분비가 많이 돼요. 그러면 월경이 되지 않고 배란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불임이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요즘 불임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친구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낭성 난소, 다낭성이라고 얘기해서 낭종이 보일 수도 있는데 또 필수는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난소 같은 경우는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또 다른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기관이고요. 그 당뇨 생각하시면 많이 생각나는 호르몬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인슐린이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임신성 당뇨이셨던 분들은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밥을 먹으면 이렇게 당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당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낮춰줘요. 이렇게 낮춰줘야 되는데 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을 너무 많이 자주 섭취하는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요. 특히 빵이나 음료에 들어있는 액상과당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안 올리죠. 이렇게 팍 올려버리죠. 이제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팍 올렸다가 그 췌장에서 야 난리 났어 낮춰줘 하면 뚝 내려왔다가 다시 거기에 맛있는 바닐라 라떼를 먹죠. 다시 올라가요. 이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포에서 인슐린을 무시해요. 야, 또 왔냐? 이러면서.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있다 보면 당뇨로 이어지고 당뇨가 계속 있다 보면 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쪽으로 가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산부인과 질환이지만 당뇨와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 친구들은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 또 환경 호르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성조숙증이랑 생리통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조숙증으로 치료받은 어린이가 12년 사이에 41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환경 호르몬 사춘기 발달 대규모 연구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난연제 있거든요. 난연제.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옆으로 옮겨가거나 좀 덜 나라고 사용하는 난연제 중에 폴리브로마 디페닐 에테르 이름도 참 어렵죠?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난연제가 유방의 조기 발육을 직접적으로 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방 조직 자체에 가서 여성 호르몬 같이 쓴 거예요. 그 난연제가. 카페트, 컴퓨터, TV, 소파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환기, 손 씻기, 먼지 청소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호르몬은 신경계 쪽에도 영향을 미쳐서 뭐 ADHD, 학습장애, 발달지연, 우울증, 자폐, 운동신경의 세포 손상 같은 일도 많이 일으키고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치매, 요즘 이런 쪽으로 같이 연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난 30년 동안 환경 오염물질 생산량이랑 합쳐져서요, 신경계 질환 유병률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논문이 요즘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환경 오염과 관련성이 이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신경계에 특히나 많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 호르몬은 메칠술, 이거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농약, 다이옥신, 납, 브로마나연제 방금 말씀드린 거 과부라 화합물. 혹시나 아이가 뭐 ADHD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신경계 질환으로 이런 질환들이 있다 하면은 특별히 이 친구들을 각별히 신경 써서 조심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그 연구를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때는 몰라도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연령, 그 연령이 보통 환경 호르몬을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세포 발달이 빠른 친구들 있죠. 그때가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때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세포 발달이 언제 빠른가 생각해 보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금세 크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한 저기 언제까지예요? 영유아기 아주 그냥 금방금방 크잖아요.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주의를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사춘기 아이들도 키 크는 거 보면 굉장히 빨리 크죠. 그러니까 세포 발달이 빠른 친구들에게는 환경 호르몬을 좀 더 신경 써서 감소해 줘야 된다라고 연구자들은 계속 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간 손상으로 지방간이나 간 섬유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면역계 언어 사이토카인 말씀드렸죠? 그 사이토카인의 프로파일링을 변경해서 면역 시스템을 과도하게 활성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암이나 면역 질환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가 본격적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 호르몬 몬스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해 볼 건데요. 그 이제 피곤해서 밥하기가 너무 싫어요. 이제 저녁을 먹어볼까 싶어요. 저녁을 먹을 건데 뭘 해서 먹어볼까? 1번. 아, 그냥 집에 밥이나 싸 먹어야겠다. 2번. 일단 배달앱을 킨다. 저희 집은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아이들이 피자랑 햄버거를 가끔 시켜달라고 해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시켜 먹는 편인데 보통 요즘에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김밥을 먹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거를 시켜 먹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1번. 김에 밥을 싸 먹을게요부터 볼게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이제 일단 밥인데요. 첫째로는 그 밥을 어디에 짓는지가 중요해요. 보통 코팅 밥솥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전기밥솥. 그 전기밥솥을요. 그 전기밥솥을 코팅을 하잖아요. 요 코팅 될 때는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애를 써요. 이 과부라 화합물 때문에 과부라 화합물. 글씨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상하죠? 이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친구를 사용하는데 이 친구가 거의 악당,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악당급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뜨거운 환경에서 방출이 굉장히 많이 되죠. 밥은 고온에 하고 오래 유지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전기밥솥은 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저희는 압력솥에 밥을 해놓고 이제 소분을 해서 먹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한번 보니까 최근에는 스텐으로 된 내솥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밥은 이제 두 번째로 농약과 제초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농약과 제초제는 99%가 환경 호르몬이에요. 99%가 환경 호르몬인데 저희 집 아들이 그 아토피가 있거든요. 아토피가 있어서 이런 환경 호르몬 관련된 것들과 많이 노출이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신기하게. 집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올라왔던 게 농약이었어요. 농약. 특히 과일, 쌀. 이제 엄마가 주변 분이 농사 지었다고 그냥 쌀 갖다 주신 걸로 밥해 먹였더니 막 진물 나고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99%는 환경 호르몬이다. 내분비계를 교란한다. 에스트로겐을 따라한다. 그 성장기 아이들의 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물질에 더욱더 민감합니다. 근데 살충제 있잖아요. 벌레 죽일 때. 예, 농사를 지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이 살충제가 벌레를 죽이는 기전이 신경 독성을 가져서 죽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식이 이제 쌀인 걸 고려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농법으로 재배된 과일과 채소를 내가 그냥 계속 먹는다. 먹는다라는 가정하에는 거의 4리터 정도에 해당되는 농약과 살충제를 먹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유기농, 무농약 정도만 선택을 해 주셔도 요것에 대한 농약과 살충제로 인한 피해는 좀 줄이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김밥과 비빔밥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일단 농약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고, 또 김밥을 싸는 포장지 있잖아요, 포장지. 이 포장지가 종이 포장지예요. 예, 종이 포장지인데, 김밥을 넣으면 젖지를 않아요, 얘가. 여기에도 과부라 화합물 코팅이 한번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추세가 이 과부라 화합물이 너무 악당이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 과부라 화합물을 좀 줄이는 추세라고 해요. 이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줄어드나 우리는 지켜본 후에 이제 그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요 피자, 햄버거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종이 박스에 오기는 하지만 역시나 과부라 화합물에 많은 노출이 되어 있고 특히나 그 피자를 만들 때 도우를 만들 때 쓰는 밀가루 있잖아요. 이 밀가루는 수입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입산인 경우가 많은데 수입한 밀을 이제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면서 훈증을 한번 거치거든요. 이 훈증이라고 하면 너무 중요한 절차기는 해요. 왜냐면은 벌레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에 곰팡이 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훈증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 훈증이라는 거는 결국엔 어쨌든 얘를 갖다가 가스로 살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 먹어서 나 속 쓰려라고 말하는 분들은 유기농 우리밀로 만든 똑같은 제품의 빵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베이글인데 수입산 밀가루로 만든 베이글과 국산 유기농 밀로 만든 베이글을 먹었을 때 아마 속이 안 쓰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농약에 의한 내 위의 반응이었을 수도 있다.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또 피자 같은 경우에는 치즈가 잔뜩 뿌려지죠. 이 치즈에서는요, 이제 유해 화학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죠. 30개 중에 29개에서 검출이 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프탈레이트 강화 같은 경우에는요, ADHD 얘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뇌를 얇게 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자궁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 학용품에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 PVC가 있어요. PVC. 아, 요 PVC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PVC는 이렇게 말랑거리고요. 그 러버덕 있죠. 그런 재질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수 커튼,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주방 매트 같은 건데 방수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폭신폭신하고. 그게 이제 다 PVC로 만들어진 건데 그 PVC가 그 만들어질 때 요 프탈레이트라는 친구를 꼭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이 되고 결국엔 이 프탈레이트 때문에 PVC를 피하게 되는 건데 그 우리가 방수 매트 같은 거 보면은 PVC로 된 거, 폭신폭신한 거 보면은 끄트머리가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산지 오래됐고 이렇게 찢어졌기 때문에 프탈레이트가 다 나갔을 거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얘를 연구로 그 검사를 한번 돌려보니 요 찢어진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용출이 계속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좀 찢어지고 구겨지고 한 것들은 이제 내다 버리시는 게 좋겠죠.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암성도 있고요. 자궁에도 좋지 않고 생식력에 문제도 일으키죠. 정자의 DNA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알레르기, 아토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DHD까지 영향이 깊습니다. 특히나 프탈레이트 종류 중에서 디에틸 핵실 프탈레이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요런 친구. 그 뽑기 같은 거 해서 나오는 중국산 인형들 있거든요. 거기에 반짝거리는 비닐 소재. 보통 요거 검출 많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카페인이 필요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저는 보통 아침에 많이 마시는데 이제 그 커피를 테이크 아웃 할 거예요. 테이크 아웃 할 건데 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디에 먹을 것인가? 이제 가장 베스트는 스텐에다가 테이크아웃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제 1번. 이제 아메리카노를 먹겠다. 뭐 나는 아이스를 먹겠다. 핫을 먹겠다. 뭐 선택을 다 하셨을 텐데 일단 커피는 원두 자체의 이슈가 있습니다. 농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또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플라스틱 컵에다가 이렇게 얼음을 담아요. 이렇게 얼음을 담은 거에다가 원액을 와장창창 부어요.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게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나오고요. 그리고 나는 뭐 따뜻한 거 먹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이 따뜻한 거는 어디예요? 종이컵에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이름이 종이컵이에요. 종이컵인데 희한하게 물을 부었는데 젖지를 않아. 왜 젖지 않을까요? 여기에 우리 그 비닐 있죠? 비닐, 얇은 펄럭거리는 비닐. 비닐이 PE 재질인데 그 PE 재질로 코팅을 한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이 미세 플라스틱 방출되고요. 그 현미경 실험을 한 게 있는데 20분 정도 지나니까 요 이 재질이 조금씩 벗겨지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호떡 담아 먹죠. 컵떡볶이 담아 먹죠. 여기에다 뭐 별의별 거 다 담아 먹죠. 근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친유성이 있습니다. 친유성. 기름을 엄청 좋아해요. 기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다 호떡을 먹었어. 호떡을 먹었으면 기름 범벅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나왔던 환경 호르몬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어때요? 호떡으로 더 많이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아이스에 먹던 핫에 먹던 나는 미세 플라스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사용되는 재질은 PP 재질이에요. 아이들 젖병에도 많이 사용하고 그 도시락통 같은 거 보면 다 뒤에 PP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안전한 플라스틱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요. 요즘엔 대부분 다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플라스틱보다 뭐 다른 선택을 해주시는 게 더욱 좋겠죠. 그리고 이제 날이 더우니까 생수를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생수 1리터당 플라스틱 입자가 24만 개입니다. 24만 개인데 더 특이한 거는 90%는 나노 플라스틱입니다. 얘가 미세, 초미세에서 쪼개져서 이제는 나노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제 연구 논문들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플라스틱이 작아질수록 독성이 높아진다 그러거든요. 독성이 높아지면 나노 플라스틱은 어떨까요? 당연히 더 독성이 높겠죠. 더 독성이 높은데 DNA랑 뭐 간독성, 생식 독성, 신경, 유전, 심혈관계, 내분비계 이런 식으로 정말 온 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편에서 사용했던 플라스틱이 다시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오고 있죠. 저희 아이들이 너무너무 걱정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바닷가에 있는 것들이 더 잘게 쪼개져서 나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주 쓰고 있는 물티슈도 플라스틱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가 뇌에도 쌓여요. 뇌에도 쌓이고 있는데 뇌 같은 경우에는 뇌 혈액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엔간한 건 침투가 어렵거든요.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대한 이제 뇌만의 보호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얘를 뚫고 들어갑니다, 지금. 너무 무섭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뇌 인지 기능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멈췄던 나는 따뜻한 곳에다가 음료수를 마실 거야 했던 분들. 요 위에 뚜껑은 PS 재질이거든요. 요 PS 재질인데 대부분 다 PS예요. 요 PP 재질은 그나마 열 온도가 좀 높아요. 그 온도가 높은 편인데 얘는 조금 더 낮거든요.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방출이 됩니다. 비스페놀 A와 스트렌 다이머라는 친구인데 얘가 계속 뭐 PS 재질이 여기 커피 뚜껑에서 굉장히 안 좋은 환경 호르몬들이 나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식품안전청에서 얘기를 해줘요.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숨만 쉬어도 200종의 독성 화학 물질에 지금 같이 숨을 쉬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우리 호르몬계는요, 엄청 커다란 1톤 트럭에 엄청 미세한 작은 물방울 하나가 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1톤 트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이어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나 어린아이들, 그 면역력 저하가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누군가가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건 안전해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진짜 안전한가? 그런 계속 질문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라떼를 마실 거야 하는 분들이 또 계시죠. 라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두유가 GMO인지 아닌지. 또 이 GMO라는 거는 그거, 뭐죠? 죄송합니다. GMO, 그 한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GMO인지 아닌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첨가물이 얼만큼 들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액을 사셔서, 뭐 꿀을 섞고 소금을 사서 먹는 정도, 그 정도가 가장 베스트의 두유를 먹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유 같은 경우요, 이제 라떼는 일단 우유가 베이스잖아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로 유제품이 우유가 완전 식품인지 스스로 답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변에 우유는 진짜 먹으면 안 된다, 유제품은 안 된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게 아직 그 옛날 말이 많이 떠돌아다니죠. 아이들 키 커야 돼서 먹어야 된다, 뭐 해서 먹는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 요 책을 한번 꼭 보시고 스스로 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목이 되게 보고 싶지 않게 생겼는데 영국을 대표하는 이제 여성 과학자가 있는데 자기가 유방암에 걸립니다. 자기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왜 내가 유방암에 걸렸지? 근데 또 재발을 계속해요. 재발을 하고 거듭하면서 결국 찾아낸 답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이옥신이라는 아주 좋지 않은 환경 호르몬이 있죠. 그 체내로 어디로 많이 들어올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소고기 1등, 유제품과 우유가 2, 3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확인을 하고 드셨으면 좋겠고 보통 90%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되고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 사건 있으셨던 거 아시죠? 그 고엽제에 들어있었던 게 다이옥신 중에 가장 안 좋은 단계의 다이옥신이었는데 여기에 노출됐던 분들이 암이나 면역 기능 저하, 피부염, 중추신경장애, 내분비계 교란. 그래서 당뇨 되게 있으신 분들 많았어요. 생식 기능 장애, 유산, 그리고 선천기형 간기능 장애까지 이렇게 있으셨거든요. 제가 이제 일했던 병원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뭐 별로 영양 없네가 아니라 얘네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될 수 있고 요즘 원인 불명이 워낙에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유해갈성이 좀 있는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그 외를 선택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커피를 먹지 않아.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선택을 하셨을 텐데 그 요즘 친구들 보니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먹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제 본인은 커피를 드시고 아이들한테는 이런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를 사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혹시 요거 당류 같은 거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 아까 제일 왼쪽에 있었던 수박, 이렇게 당류 76.5, 그리고 복숭아 스무디 90.9,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 아이들 사주시죠? 당류가 84.5예요. 저는 이거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미리그램을 잘못 본 줄 알고 계속 봤더니 그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친구들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 많이 먹고 다니던데 얘 보니까 이제 당류가 96.9였어요. 굉장하죠? 이제 마지막. 제 백다방의 베스트 아이템 딸기 바나나 백스치노 138g이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밥 온종일 굶어 놓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거 하나 먹으면 이제 끝이죠. 보시면은 이제 믹스 커피 한 봉지가 당류가 6이에요, 6. 그러면 이제 뱃살 나온다고 먹지 않는 요 믹스를 23봉지 먹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못이 중한데 쉽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당이 높아져요. 이런 액상과당은 진짜 이렇게 쑥 올라가요, 쑥쑥. 액상과당을 먹고 당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이 당을 낮추려고 우리 몸은 비상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쭉 높아진 애들은. 인슐린 분비를 합니다. 얼마큼 될까요? 쭉 높아지면 엄청 많이 돼요. 엄청 많이 막 나와. 또 엄청 많이 나왔어. 그럼 당이 어떻게 되죠? 당이 또 쭉 떨어져요. 그, 우리 그런 말 되게 자주 하잖아요. 와, 나 지금 저혈당 왔어. 뭐 좀 먹어야겠어. 커피 마실까? 뭐 도넛?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진짜 이제
그 우리가 느꼈던 저혈당 증상을 우리 몸이 요때 한번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는 요거 하나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먹잖아요, 무언가를. 먹고 또 이제 디저트 먹으러 가. 케이크 먹어. 뭐 먹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혈당의 파도가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얼마큼 줄까?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집중력은 괜찮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인슐린이 많은 환경 있잖아요. 이렇게 인슐린이 많은 환경은 사실은 아이들 키 성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애들이 살이 좀 있어야 이 살이 나중에 다 키로 간다. 근데 요즘은 아닌 경우가 더 많다고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살이 나중에 커서 이 아이들에게 당뇨랑 고혈압 이런 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니 이제 조심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인슐린이 많은 환경은요. 직접적으로 우리 자궁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그 자궁의 세포를 증식시켜요. 그래서 자궁 근종을 더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는요. 난소 호르몬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근종이 또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근종에도 사실 이거는 좋은 선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요. 그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우리 세포가 인슐린을 무시한다는 거였잖아요. 야, 너 당이 너무 높아. 내려가야 돼. 그랬더니 야, 네가 뭔데? 인슐린 네가 뭔데? 약간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다양한 당들을 섭취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당뇨와 혈관 질환으로 더 잘 갈 수 있겠죠.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서도 굉장히 많은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과 이제 계속 쭉 이어지는데요. 이제 달달한 게 땡기는 시간이 저는 보통 주로 3시예요. 3시쯤이 되면 굉장히 허기 가지고 그래서 너무 믹스 커피가 먹고 싶은 시간인데 요즘에는 약간 이제 잠깐 그게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달걀 미리 왕창 삶아 먹고 있대 달걀을 엄청 많이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3시에 무얼 먹으면 좋을까 하는데 보통 이제 과자나 요즘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팥빙수 아니면 초콜릿 같은 거 많이 드시겠죠? 근데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단맛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단맛 같은 경우에는요, 짜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GMO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GMO 얘기가, GMO는 아까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났는데, 유전자 조작 물질이에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친구들이에요. 그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그 옥수수, 요 옥수수로부터 단맛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 GMO라는 건 뭘까? 몬산토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은 다른 곳에 합병이 되기는 했어요. 이제 유전자를 막 조작을 해요. 조작을 해서 여러 환경에 잘 살아남게 만들어놔요. 근데 얘네가 꼼수를 하나 더 부린 게 자기네 회사 농약 제초제에도 살아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 농약을 막 뿌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그냥 살아남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농부들이 농사 짓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농약을 점점점 많이 뿌리게 되죠. 그러면 뿌리게 되는 사람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 많이 뿌렸던 농부들이 요즘에 백혈병이라든지 암으로 투병하면서 이 회사를 많이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다면 이걸 먹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작물을 먹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보통 요 업체들 많이 들어보신 업체들일 거예요. 이 업체들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GMO 콩에서 대두유 나옵니다. 그 대두유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식품 만들죠. 심지어 이걸로 간장도 만듭니다. GMO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바로 식용유로 가요. 우리 먹는 치킨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여기에다 이제 튀겼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전분당이 돼서요. 물엿과 과당이 되고 가공식품에 단맛 내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꼬북칩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 옥수수가 어디서 온 분말이었을까? 한번 뒤집어 보시고요. 그 맛있게 매운 요 고추장을 한번 볼 텐데요. 글씨가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대두랑 대두분이 들어가요. 근데 얘는 어디서 나온 건지 심지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국산이면 너무 다행이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수입산, 뭐 외국산 이렇게 써 있으면 거의 99%는 GMO입니다. GMO인데 그래도 얘는 좀 착하게 대두분이에요. 진짜 나쁜 건 탈지대두예요, 탈지대두. GMO인 것도 서러운데 GMO 탈지 대두는 이미 한 번 쓴 거야. 다른 데서 쓰고 남은 찌꺼기 가지고 와서 거기서 아미노산만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집에 있는 고추장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간장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간장이 있죠. 네 가지 간장이 있는데 심플 is the best라는 말이 있죠. 한식 간장 보시면 전통 간장이에요. 정제수에 매주 25%가 들어가요. 심지어 이 매주콩은 국산의 무농약이죠. 천일염 이렇게 들어가요. 요 간장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간장을 찾아 드시는 게 건강의 비결이죠. 양조 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콩의 밀가루를 섞는 거.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특이하게 보셔야 되는 건 요 3분의 간장이에요. 이 3분의 간장은 탈지 대두를 가지고 와요. 아까 말했죠? 한번 쓰고 남은 찌꺼기 탈지 대두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염산으로 이제 막 만들어요. 근데 염산이 들어갔으니까 안 되잖아. 수산화 나트륨으로 중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맛을 내는 첨가물을 섞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작게 넣어가지고 원재료명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몽고 간장은 탈지 대두, 외국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GMO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이걸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마트 가서 간장 뒤집어 보잖아요. GMO 써 있는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외국산이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 혼합 간장이 되게 좀 좋은 것 마냥 선전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 환장하는 포인트거든요. 이 혼합 간장 같은 경우는 요 양조 간장을 갖다 넣고요. 거기에 이 3분의 간장을 그냥 갖다 섞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혼합 간장 한번 보면은 여기 탈지 대두인데 여기는 일본 간장이에요. 일본 간장은 좀 친절하게 뒤에 항상 이런 게 써 있어요. 유전자 변형 대두 포함 가능성. 그러니까 간장이나 다른 것을 구매하실 때 꼭 이런 원재료명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식품, 만들어진 식품을 수입하는 세계 1위는 한국입니다. 근데 누가 가장 많이 수입을 할까? 또 그것도 궁금하죠? 코스트코예요, 코스트코. 코스트코기 때문에 그 가성비 때문에 아이들 간식을 많이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GMO 작물이 들어간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예쁜 색깔을 내는 색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젤리, 사탕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죠. 주스에도 색소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2007년도에 카르 색소가 어린이들 과잉 행동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사용 금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권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건 사용 중인데 허가된 사용 그 양에서는 사용하기는 해요.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제 아이들의 뇌나 그리고 우리의 그 환경으로 그 몸을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게 좋겠는데 이제 황색 4호, 5호, 적색 40호, 적색 102호를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요 뒤에 원재료명을 보면은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황색 4호, 황색 5호, 적색 40호. 트리플 달성하고요. 이제 또 저희 교회 가면은 아이가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으면은 가끔 요 젤리를 주세요. 요 젤리를 주시는데 여기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색 1호거든요. 이 청색 1호는 동물 실험에서 이제 발암성이 나왔어요. 발암성이 나왔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황색 4호와 혼합 섭취를 할 경우에는 신경세포에 이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사망이나 저혈압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환자용 경관 유동식에는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 젤리, 이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청색 1호가 들어가거든요. 청색 1호가 들어가는데 청색 4, 여기 뭐야? 황색 4호 같이 들어가요. 아이들 같이 먹죠. 근데 이걸 매일 데일리하게 몇 봉지씩 매일 먹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교회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간식을 이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그쪽에서는 마음 상해하실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식품 첨가물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은 캡처해 두셨다가 요 책 너무 좋은 책들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인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자, 다음에 또 아까 달달한 게 땡길 때 뭘 먹을까 여쭤봤죠? 과일. 과일 같은 경우는요, 수입, 농약. 요즘에 과일 값이 많이 올라서 이제 망고나 바나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그 농약을 꼭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케이크, 빵 요거를 살펴볼 텐데 케이크 빵 너무 맛있죠? 저도 케이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거 강의 준비하면서 케이크를 얼마나 많이 사 먹었는지 몰라요. 많이 사 먹었는데 국제암 연구소에서요. 그
들어있는 가공식품 속의 트랜스 지방산은 난소암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높인다. 그 위험률 높일 수 있으니 제발 주의해달라. 근데 요즘 보면은 그 젊은 층에서 난소암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난소암 투병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케이크, 빵, 사탕, 특히 마가린, 비스킷, 사탕, 패스트푸드, 치킨, 피자 이런 데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고요. 여기 트랜스 지방 관련돼 가지고 되게 쉽게 설명이 돼 있어요. 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비가 오는 날이에요.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전을 부쳐 먹을 거예요. 전을 부쳐 먹을 건데 요즘 감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감자전들 많이 부쳐 드시던데 무슨 기름을 사용할까? 기름이 굉장히 많죠. 포도씨유, 뭐 해바라기 씨유, 옥수수유, 콩기름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글씨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 중요하다. 우리 몸에 중요한 이유는 주하나, 우리 뇌가 가방에 같이 좀 대부분 챙겨봐. 우리 뇌가 이제 대부분 지방으로 되어 있죠. 어, 제가 자꾸 다른 분한테 음성 해제 요청을 보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우리 뇌는 대부분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방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요 며칠 동안 먹었던 지방들이 지금 나의 뇌와 나의 호르몬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실 오메가3 챙겨 먹는 거잖아요. 똑똑해지고 싶고, 뭐 아이들 잘 됐으면 좋겠고, 알츠하이머나 치매 있으신 분들 특히 더 많이 챙겨 먹으라고 하죠. 근데 그 지방 같은 경우는요, 그 이중 결합이 있어요. 지방 모양 중에 이중 결합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 이중 결합 그냥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달의 개수에 따라서 단일 불포화 지방산, 달이 하나. 올리브유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 이중결합이 두 개, 그리고 다리가 세 개, 이렇게 나뉘는데 요 두 개, 세 개 있는 친구는요, 필수 지방산이라고 저희가 얘기해서 잘 챙겨 먹으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메가3가 여기 포함이 되고요. 어, 그 다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있는 거, 그거 염두해 두시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볼 건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다리가 잘 끊어지는 환경이 있어요. 잘 변형이 되는 환경. 너무 가혹한 환경. 고온이에요. 이 친구들은 고온을 너무 싫어해. 잘 변형이 돼서.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이중결합이 다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많이 변형이 될까요? 고온에서. 당연히 세 개겠죠. 당연히 세 개이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고온에서 더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은 두 개, 한 개. 그러나 지방은 가급적이면 고온에 두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지겠죠? 요거는 이제 그 강의를 한두 번 하고 나면은 어떤 기름을 먹죠?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이번에 보너스처럼 넣은 건데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은 지금 스크린샷을 찍어두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기름 고르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까 여기 회색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말했던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고 기름을 하나씩 이제 따져서 보면은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들기름.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쪽쪽쪽쪽쪽 가다 보면은 다리가 세 개, 삼가, 이중결합이 세 개 이렇게 얘기하죠. 63%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가 많아서 우리 몸엔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 두부 구울 때 들기름 넣고 구우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두부 구울 때 들기름을 넣고 구워버리면은 얘가 다 파괴가 되면서 트랜스 지방으로 변화가 됩니다. 몸에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들기름도 고소하라고 고온에서 볶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사시면 안 되겠죠. 생들기름, 좀 저온에서 볶은 그런 생들기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과 저희는 그 생들기름을 더 노력해서 먹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인유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좋다고 소문이 난 것도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보면은 우리나라 게 더 많아요. 들기름. 우리는 이제 들기름 보유 국가죠. 들기름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볼 기름은 뭐냐면은 여기 포도씨유 한번 볼까요? 많이 쓰시죠? 포도씨유. 포도씨유 같은 거 보면은요. 여기가 저희가 많이 속는 얘기가 발열점이에요.
이 발열점 얘기를 식용유 고를 때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발열점이 아니라 얘가 몇 도에서 트랜스 지방, 그러니까 어차피 고온에서는 다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얼마큼 잘 바뀌느냐, 다리가 몇 개 있느냐거든요. 포도씨유는 다리 두 개, 이가인데 얘가 72%예요. 그러니까 포도씨유는 절대 그 고온에서 쓰면 안 되는 거죠. 잘 변형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깜빡하면 금방 기름 온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해바라기 씨유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얘는 다리 두 개 있는 거 68%. 그러니까 해바라기유 땡, 포도씨유 땡, 옥수수 기름 대두유. 얘는 심지어 또 GMO일 가능성이 높죠. 얘도 다리 두 개인 게 53%, 57%. 얘네 두 개도 땡. 그럼 또 뭐가 남나요? 까놀라유가 남습니다. 까놀라유. 까놀라유가 남는데 이 까놀라유는 다리 한 개와 다리 두 개가 적절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까놀라유로 튀겼어요라고 선전하는 경우가 우리는 좀 안전한 편이에요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어떤가요? 까놀라유는 GMO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제껴. 그러면 현미유 남죠, 현미유. 요거는 이제 생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알고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다른 뭐 포도씨유, 대두유, 해바라기 이런 것보다 나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변형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무슨 기름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올리브유 드시라고 얘기하죠. 근데 올리브유는 발열점이 낮지 않느냐 그 얘기 많이 하시는데 기름은 저온에서 쓰시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 저온에서 하시는 거예요. 두부 부치는 거 저온에서 다 저온에서 올리브. 아 근데 나는 올리브유도 좀 못 믿겠어요 하시면은 요즘 그거 많이 쓰시죠. 아보카도유. 그 정도 선까지는 쓸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고등어 많이 굽지 말라고 얘기하죠. 고등어 기름에는 요거 다리 세 개인 오메가3가 많기 때문이에요. 고등어 데우시면은 이 좋은 게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6와 오메가3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봤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지방의 밸런스를 맞춘다 하는 거는 1대1 혹은 4대1, 뭐 요 정도까지 선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식단이 되게 서구화가 많이 됐죠. 튀김도 많고 기름이 들어간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서구화된 식단은 16에서 17 정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몸은 염증이 많은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좋은 기름을 먹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이어트에 적은 지방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다이어트의 적은 나쁜 기름과 설탕과 액상과당과 보통 그런 밀가루 종류이기 때문에 좋은 지방을 좀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 또 이 지방 챙겨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건 환경 호르몬은 친유성이 있다. 지방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깨림직한 것들 있죠. 요즘에 그 라드 많이 쓰시는데 그 돼지 비계로 만든 그거 녹여서 만든 그런 기름인데 얘가 굉장히 이제 고소하대요. 이걸로 하면 뭐 만두 같은 데도 이런 거 넣는 곳이 있는데 그 돼지가 건강하게 잘 자랐을까? 그 친구의 지방은 안전할까를 또 생각해 보면은 이런 라드도 선택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뭐 이런 어려운 그림이 나오기는 해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아까 제가 계속 뭐 밸런스가 중요하다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랜스 지방은 필수 지방산의 생합성을 아예 바꿔내요. 아예 얘가 위치를 바꿔놔요. 오메가3 좋다고 해서 우리 왜 그거 먹잖아요. 달마지유. 달마지유를 먹는 이유는 하나예요. 얘가 프로스타글란딘 1이 되라고 만들어요. 프로스타글란딘 1이 무엇이냐? 1번과 3번은 우리 심혈관, 혈관에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염증에도 좋고 이 친구들은 좋으라고 먹는 거예요. 좋으라고 먹는 건데 얘가 트랜스 지방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가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얘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를 적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우리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 2, 요 2를 많이 만들어 버려요. 굉장히 신기하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스타글란딘 3 만들려고 많이 먹는 거거든요. 똑똑해지고 머리 신경 그 뇌 쪽으로 많이 영향을 주고 심혈관계 질환에 굉장히 좋으라고 먹는 건데 여기에 트랜스 지방이 껴버리면 얘가 확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트랜스 지방을 잘 피하자.
그리고 요 트랜스 지방은 아토피, ADHD,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치매, 암 이런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요것도 이제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이 음식 많이 먹으면 생리통이 악화될 수 있어. 염증이 많은 음식이겠죠, 일단. 오메가3가 많은 기름, 식물성 기름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일단 조리하시는 기름부터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름 선택까지 했어. 그럼 이제 후라이팬 선택해야죠. 후라이팬. 무슨 후라이팬 쓰시나요? 대부분 아마 지금 코팅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까 요 밥솥도 말씀을 드렸었죠. 예, 주방에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이기는 해요. 근데 요거를 코팅할 때 과부라 화합물의 한 종류인 과부라 옥탄산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이름은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뭐 이상한 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입니다. 잔류가 돼요. 아주 오랫동안 잔류가 된다. 그래서 좀비 화학 물질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자연 생태에서 거의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비라고 불러요. 좀비. 영원한 화학 물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혹시 이 다크워터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이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 과부라 옥탄산을 만든 회사가 있겠죠? 그 만든 회사는 듀폰입니다. 듀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회사가 그냥 비밀리에 그냥 한 동네에다가 그 공장을 세워요. 그리고 폐기물을 그냥 무단 폐기해요. 근데 시간이 좀 한참 지나다 보니까 동물들이 아파서 동물들이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동물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근처 아는 변호사한테 가서 뭐 좀 한번 봐봐라, 파봐라, 파봐라, 파봐라 해서 파보니까 여기에는 PFOA, 과부라 옥탄산이라는 이상한 화학식을 가진 이름이 이상한 독성 화학물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가 20년 동안 파헤칩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더 지났으니까 좀 더 팠겠죠. 자, 그래서 변호사가 그 PFOA가 뭔지 궁금해서 과학자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 화학물질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라고 묻죠. 그랬더니 과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타이어를 삼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대부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요, 그 듀폰이 지은 동네에 있는 주민들을 검사해 보니까 대부분 이런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좀 속상한 그림이기는 하지만 태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 앵간한 몸에는 진짜 무슨 암이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과부라 화합물은 코팅이 잘 된 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프라이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우리 고어텍스 옷에도 들어가고요. 방수 잘 되는 옷에도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밥, 그 마는 거기 있죠. 마는 김밥을 마는 종이, 그 종이에도 들어가고 피자판에도 들어가고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체크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스웨덴에서 한번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이 됐대요. 그 근처 비행장에서 불이 났었는데 화재 진압하는 그 거품 있죠. 그 거품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지독한 게 뭐냐면 1985년부터 2013년 여기 스웨덴 이 도시에 거주했던 2만 9천 명 정도 되는 여성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정말 지독하죠? 그래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과부라 화합물을 많이 접하면 안 되겠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요거는 잘 모르시던데 그 코팅 후라이팬은 흡입 독성이 있어요. 흡입 독성. 과부라 화합물이 이렇게 발려져 있는 코팅이 잘 된 후라이팬을 빈 팬으로 가열을 하면 타면서 연기가 나거든요. 연기가 나는 요게 발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열하시면 안 돼요. 2020년 통계인데요. 60세 이상 여성에게도 사망 원인 1위가 폐암이에요. 동일하게 되게 신기하죠? 거기다가 혈중, 우리 피 속에 과부라 옥탄산, 아까 계속 말했던 그 좀비 화학 물질의 농도가 한국 여성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아시아인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주방을 좀 먼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2017년쯤에 뭐 좋니 안 좋니 말이 계속 나오니까 식약처에서 코팅 후라이팬의 과부라 화합물 수준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3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 코팅 재료 과부라 옥탄산 시장에서 퇴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식약처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티키타카 논란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가. 그런 논란이 있을 때는 일단 좀 사용을 멈추시고 결론이 나면 그때 좀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부라 화합물은 이렇게 많아요. 많아요. 이게 패밀리 트리인데요. 거의 4,700종 정도 되는데 요거 하나 급류된 거예요. 요거 하나. 그런데 얘가 너무 이제 좋지 않은 물질이다. 진짜 깡패다.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얘네들을 다 퇴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동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먹는 물에서도 나와서 이제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우리나라는 어떠냐, 뭐 2023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진작에 나왔어요. 2022년, 2018년 대구랑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2022년 자료죠. 맥도날드 버거킹에서 화학물질 범벅인데 과부라 화합물이었다. 너무 아름다운 그림 아닌가요? 다 스댕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스댕으로 바꿔가시는 스댕 라이프는 저는 정말 응원하는 바이고요. 자, 이제 고기 얘기를 해볼 건데 졸리시지 않은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좀 일찍 못해도 10시 반에는 좀 끝내고 싶어서 되게 랩처럼 말을 빠르게 하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하는데 어깨 한번 돌려보시고 고개도 한번 돌려보시고 이제 물도 한번 드셔보시면서 천천히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고기, 고기 어떤 고기 드시나요? 고기 날도 덥고 고기도 땡기고 힘도 없는 것 같고 아 무슨 고기를 먹어볼까요? 보통 이제 환경 호르몬 침유성 있다는 얘기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방에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고기 마블링 많은 거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려요. 마블링이 1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환이 만약에 내가 심각하게 있어요. 나 생리통 진짜 너무 심해서 맨날 응급실 실려가고 아니면 질환이 아예 있는 상태다 하는 거면 어느 정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내가 좀 어, 그 뭐지? 뇌 쪽으로 만약에 뭐 인지 경도 장애가 있다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죠? 불면증이라든지 아니면 조울증 이런 정도의 질환이 있고 뭐 내 아이가 ADHD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고기를 어느 정도 챙겨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될까?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될까? 한번 살펴보면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 독돼지라는 별명을 가진 애가 있어요. 무섭죠? 독돼지. 이게 중국에서 지은 건데 락토파민이라는 약이 있어요. 기관지 확장제, 천식 환자들 목구멍 이렇게 막히면 뚫어주라고 쓰는 기관지 확장제가 있는데 걔가 부작용으로 살이 쪄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를 돼지한테 줍니다. 그럼 돼지가 계속 벌크업을 하겠죠. 근데 질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어때요? 항생제를 계속 주겠죠. 그러면 그 돼지는 부작용이 좀 많겠죠. 독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입을 안 합니다. 중국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거 합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있는 족발은 독돼지일까 아닐까? 알 바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족발 같은 거 시키실 때도 이제 궁금하시면 원산지 같은 거 한번 챙겨 보시는 게 좋고 또 족발은 이런 플라스틱 통에 담겨서 오잖아요. 지방이 많은데. 그럼 이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비스페놀 A나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 어디로 많이 갈까요? 당연히 이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래서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가서 용기를 내서 내 스팸통 같은 데다 포장을 하든지 매장에서 먹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좋으시겠죠. 그리고 소를 한번 보면은요. 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다 GMO 옥수수 사료 먹습니다. 그래서 얘가 뭘 먹고 컸는지가 중요해요. 한살림이나 그런 생협에는 이 소가 뭘 먹고 컸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뭘 먹고 컸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 오메가6와 3의 비율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비율이 가장 좋은 거는 풀 먹고 자란 소, 목조육.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근데 또 영국 가디언즈에서 나왔었던 얘기인데 우리 호주산 소고기 많이 먹죠? 호주산 소고기에서 DES라는 성장 호르몬제가 검출이 됩니다. 귀에서 나왔어요. 보통 귀에 많이 심어 놓는데 이 DES는 내분비계 교란 그리고 암.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는 아예 쓸 수가 없는 애예요, 얘네.
근데 이제 소한테 썼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도 너무 중요하고 마블링도 중요하고 너무 다 중요해. 하지만 가성비만은 따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소와 돼지가 뭘 먹고 컸는지 어느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런 것 좀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닭이랑 오리도 사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친환경 농가 달걀에서 아주 오래전에 중지된 살충제가 검출이 됐어요. 살충제가 검출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미치고 팔짝된 노릇이죠. 진짜 열심히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훨씬 이전에 과수원을 했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그 땅에 이제 풀 잘 자라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기에 약을 쳤겠죠. 근데 그게 남은 거야. 남아서 땅에 남고 그 땅에 남은 걸 닭이 먹고 닭이 먹은 걸 달걀이 이렇게 검출되는 이런 과정이었어요. 또 하나 이제 요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용산공원이 개장을 했어요. 그죠? 용산공원. 용산공원이 개장을 했는데 요즘 물놀이도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미군 부대였어요. 근데 다이옥신이 검출된 곳이 그 근방이거든요. 그 근방인데 다른 미군 부대에서 다이옥신 검출된 데는 시멘트로 덮어버렸어요, 여기를. 시멘트로 덮어버렸는데 여기 지금 흙 덮여 있어요. 흙 덮여 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얘 다 쓸려 나가잖아요.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요, 장거리 이동 되게 잘해요. 막 바람 타고 날아가서 저 북극에서도 발견되는 애가 다이옥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용산공원 꼭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가지만, 뭐 굳이 여기까지 가야 할까 싶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땀 냄새의 계절이 또 찾아왔어요. 10번 질문입니다. 이 포기할 수 없는 향기로움을 위해 우리는 과연 뭘 사용하고 있을까? 일단 저희 집은 섬유유연제 대신에 식초 쓰고 있습니다. 식초. 식초. 다 빨고 나면은 냄새는 다 빠집니다. 그래서 뭐 탈취제, 섬유유연제, 향수, 디퓨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일단 향이 난다 하면은 아, 푸탈레이트구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푸탈레이트 어디 나왔었죠? PVC 얘기하면서 푸탈레이트 말씀드렸었죠? 아, 이건 바로 푸탈레이트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거기에 뭐 파라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질환이 있고 어린아이를 키운다면 향수, 디퓨저 그리고 이렇게 뿌려서 향기 나는 것들은 치워주시는 게 좋고 샴푸, 린스, 온몸에 그 하는 그 뭐야 바디 로션 아닌데요? 바디 클렌저. 그거 그거 그거의 향기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살생제 같은 경우에는 탈취제 얘기거든요. 탈취제. 저희가 탈취제, 땀이 많이 나는 계절에는 탈취제 많이 쓰고 고깃집 가면 항상 탈취제가 있잖아요. 가습기 살균제가 이제 여기 속하는데 항균이라든지 살균이라는 거는 균일 죽이잖아요. 힘을 못 쓰게 하는 건데 무언가 죽일 수 있다는 건 아, 내 세포도 죽일 가능성이 있구나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을 베면 그 안으로 바이러스나 세균 침투할까 봐 이제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런 살균제, 항균제에 계속 노출이 되면 우리 기관지, 요 안에 숨 쉬는 곳이요. 상피세포, 폐 안쪽에 있는 그 폐포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습기 살균제 이슈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습기 살균제가 워낙에 빵빵 터졌으니까요. 그랬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봤대요. 제2의 옥시 사태는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들의 답은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 방역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때 보면은 방역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그 다크 워터스에 나오는 짤이거든요. 계속 얘기해요. 이 변호사인데 계속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택은 우리가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한 번 더 찾아보는 걸 꼭 권해드리고요. 이제 하도 이제 뭐 가습기 살균제가 어쩐다 저쩐다 하니까 요 상쾌한 향을 내는 이 회사에서 옳다구나 하고 이제 우리 거는 정부 인증을 통과했으니까 사용해도 돼요라고 공지를 대문짝만하게 띄워놓습니다. 대문짝만하게 띄워놨는데 가만 살펴봤더니 그 한국 홈페이지랑 외국 홈페이지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계열 요 계열이 전 성분표에 빠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요 사가 암모늄 클로라이드 DDAC라고 하는
말이 좀 발음이 어려워요. 쿼츠. 요 쿼츠 계열. 여지까지는 안전하다고 해서 사용이 되기는 했는데 이 쿼츠 계열이 사용이 된 건데 얘가 신기하게 여지까지는 그냥 독성 실험은 했는데 흡입 독성이 없었어요. 근데 페브리즈는 어떤가요? 뿌리면서 우리 폐로 들어오죠? 그 흡입 독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지나면서 그 코로나 방역제에 요 안전하다고 말하는 쿼츠 계열 4급 암모늄 소독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하도 주변에서 그거 흡입 독성 있냐 물어보니까 몰래 실험을 하죠. 몰래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쥐 30마리를 시험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죽습니다. 근데 그 절반이 죽은 농도가 어떤 농도였냐면은요. 충분히 코로나 방역에 의한 방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농도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역이 자주 이루어지는 곳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라든지 아이들, 너무 체구가 작은 아이들, 신생아 같은 아이들이 계속 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를 일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흡입 독성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계속 얘기했던 코츠 계열, 그 코츠 계열을 흡입 독성 말고 그냥 독성 실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이 불임, 태아 기형 유발인데 3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성호르몬의 반응 능력을 떨어뜨려서 2차 성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조숙증 걱정 많이 하시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얘기까지 나오죠. 전 요거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암이나 치매. 그리고 심지어 2개 이상 쓴다. 코츠. 원 플러스 원 마냥 쓰면은 상승 효과가 있어서 유해성이 증폭된다. 근데 얘가 제가 하도 코츠 하니까 되게 주변에 없는 물질 같아요. 처음 듣는 이름이거든요. 얘가 어디서 나왔냐면 집에 이거 쓰시는 분 계실 거예요. 다우니에도 있습니다. 다운이 보면은 이름 진짜 길어요. 디에틸 에스테르 디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 이거 되게 작게 써 있어요, 심지어. 요게 쿼츠 계열이에요. 쿼츠 계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섬유유연제 같은 거 탈취가 잘 된다라는 것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요 계열 4급 암모늄의 화합물 쿼츠 계열은 섬유유연제, 공기탈취제, 치약, 산푸, 로션, 섬유유연제, 세제, 녹여먹는 인위염 치료제, 살정제, 점안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한번 뒤집어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항균 비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미국 FDA에서 얘기하죠, 이제. 이건 좀 그 전 건데 일반 비누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냥 지금 이런 아이들이 손 씻고 이런 것에는 손 씻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항균 비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되려 이 항균 비누가 지금 뭐 우리가 뭐 수술방에 수술 그 어디야 보호자 환자 면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실생활에서는 얘를 많이 쓸 경우에는 바람, 환경 호르몬, 항생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죠. 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생리대 얘기예요. 생리대 얘기인데 보통 아마 집에서 일회용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일회용이 찝찝하고 하니까 유기농 일회용 쓰시거든요. 요즘 보통 그런 거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면생리대 쓴 지 벌써 9년에서 10년 차 정도 됐는데 처음에 샀을 때 면생리대 한 20 얼마치인가 30만 원어치인가 샀어요. 근데 그 뒤로 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9년에서 10년 사이에 돈을 아주 왕창 절약을 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중인데 생리대에서 나왔었던 게 이 세지증후군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애들이 생리대에서 나온 거예요. 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자일렌. 얘는 태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쥐 실험 해봤더니 근골격계랑 발달장애 확인됐고 생리불순이나 불임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여기에는 톨루엔도 들어갔어요. 얘는 휘발성이고 신경독성이 있고 놀이터 고무바닥이 톨루엔이에요. 그래서 놀이터를 갔는데 이상한 매캐한 냄새가 난다.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돼요. 특히 여름엔 심하죠. 또 휘발성 유기 화합물 중에 스티렌이 있습니다. 휘발성이 아주 강하고 호흡기 자극을 해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에요, 스티렌. 얘는 복사할 때, 인쇄할 때 많이 나오니까 복사, 인쇄를 많이 하는 공간에는 환기를 충분히 시켜주시는 게 좋겠죠. 에틸벤젤도 나오는데 얘는 이 비분 발암 물질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생리대에서 검출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아, 만약에 내가 새 집을 들어간다 하시면은 그 새집 증후군 안정화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환기 잘 시키시고
페이크아웃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를 그 뭐지? 어떻게 정말 이런 화학물질이 나와서 여성에게 영향을 주나 연구를 했죠. 그래서 4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4년 동안 조사한 건 일회용 생리대가 생리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뒤로 또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일회용 생리대의 사용 증상과 관련성은 보였어. 그런데 계속 사용해도 된다고 식약처가 판단을 해줬어요. 이 판단은 식약처가 하는 게 아니고 이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보통 환경 호르몬이 언제 흡수가 많이 되니? 라고 하면은 1번. 그 먹었을 때보다 그냥 피부 흡수가 더 많이 돼요. 피부로 바로 지방으로 흡수돼서 얘는 간에서 해독되지 않고 그냥 바로 몸에 퍼지는 거예요. 먹는 거는 뭐 간에서 한번 해독을 하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수증 주지 말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영수증에 나오는 게 이제 비스페놀 A거든요. 비스페놀 A인데 아이가 그걸 만졌을 때 성인보다 그 굉장히 굳은 살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를 쭉쭉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얘는 안 된다. 피부로 만지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거기다가 습하고 혈관이 또 많고 또 걔가 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통풍이 잘 안 되는 환경이야. 그럼 흡수가 쭉쭉 되는데 그런 쭉쭉 잘 되는 환경이 어딘가요? 바로 저희가 이제 생리대 하는 그 부분이 딱 여기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흡수율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가급적이면 이런 생리대, 요즘 생리 팬티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하면 팬티 라이너부터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팬티 라이너에서 가장 많이 분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팬티 라이너는 묻는 게 적으니까 그냥 팬티 빨듯이 이렇게 빨아서 널면 되니까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얘기가 여기까지였는데 이제 날이 더워졌고 해서 선크림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려고 선크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선크림에는 뭐 이건 뭐 안전한 거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무기자차, 유기자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나중에 집에 이제 선크림 있는 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선크림은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딱 두 종류예요.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예요. 얘는 우리 피부에 한 층의 막을 형성해서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골키퍼가 골을 받아 쳐내듯이 막 팅, 팅, 팅 쳐내는 거예요. 근데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화학 반응을 시키는 애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면은 열이 들어왔을 그 뭐야 햇님이 반짝해가지고 태양빛이 들어왔을 때 화학 반응으로 해서 열로 배출을 시키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기자차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고 요즘에 산호초가 아프다 쓰지 말자 하는 얘기들은 보통 유기자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선택해요? 무기자차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두 번째 스텝. 나노인가 논나노인가. 이 그 선크림을 사면은 요 앞에 대문짝만하게 나노인지 논나노인지 붙어 있거든요. 느낌상 약간 나노 사고 싶지 않나요? 뭔가 잘게 부서져 있고, 뭔가 더 화사할 것 같고. 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서의 우리의 좋은 선택은 논나노예요. 나노, 작게 잘라지지 않는 그런 것들. 나노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백탁 현상 내지 말라고 잘게 잘라서 나노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나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세포의 핵막도 통과를 하게 되죠. 뇌 같은 경우에는 독성 효과도 같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노는 땡, 논나노. 뭐 선크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화장품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기자차 논나노를 살 거예요. 무기자차 논나노를 살 건데 무기자차가 아까 두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두 개 다 안전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이 중에서 우리는 징크 옥사이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티타늄 디옥사이드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 EU에서요. 발암 물질이 의심된다고요. 얘를 빼버렸어요. 차단제에서 제외시켜 버렸어요. 특히 얘는 흡입, 콧구멍으로 들어왔을 때 발암 물질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그 발암 물질로 의심되기 때문에 그 뿌리는 선크림 있잖아요. 뿌리는 선크림인데 얘가 들어갔다.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건 가급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바르는 제형의 징크 옥사이드인데 논나노. 어. 근데 이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이제 계속 연구를 해봤어요. 얘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그래서 얘를 좀 더 확인을 해 보니까 유전 독성이 있어요. 유전자의 장애를 줘요. 그래서 바람이라든지 기억 유발을 하고요. 바로 뇌에 올라가서 뇌에 독성 효과가 있어서 신경까지 손상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2022년에 유럽연합에서 사용 금지 규정을 발표합니다. 얘를 식품 첨가물에서 빼버려요. 선크림에 들어가는 건데 식품 첨가물에도 들어갑니다.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산화티타늄 두 개 같이 사용을 하는데 식품 첨가물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되게 많이 들어가요. 색소, 사탕, 과자, 치약, 의약품, 요구르트, 빵, 잼, 껌, 스프, 소스, 샐러드 드레싱, 요거는 화장품, 치약, 종이, 의약품 이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유산균에 보면은 이산화티타늄 들어가죠. 이게 입자를 더 곱게 하고 화사하게 만들어준대요. 아동의 매니큐어예요. 그냥 말고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아동의 매니큐어. 티타늄 디옥사이드 들어가고 여기 방부제 들어가죠. 페녹시에탄올. 심지어 여기 카본 블랙 안 좋다는 것도 들어가죠. 이거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어플 굉장히 사용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용 많이 하니까 꼭 안에 성분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 나노 무기자차인데 징크 옥사이드 심플할수록 좋습니다. 선크림은 이런 거 바르시는 거고요. 근데 여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얘가 그 파운데이션이었거든요. 우리나라 파운데이션 보면은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이름 어려워요.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이건 옛날 명칭. 요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게 2023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금지 목록이라고 올린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2027년부터 화장품에 아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래요. 내분비계 교란을 심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파운데이션 확인해 보시고 요거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내가 자궁이나 유방 쪽에 질환이 있다 싶으시면 생리통이 심하다. 그러면 얘는 X.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이제 화학 물질의 집합체죠. 이제 선크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화장품 얘기도 해보자면은 발색을 좋게 하기 위해 중금속 들어가죠. 세균 번식 막기 위해 방부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에 바르는 건 바로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온몸에 바로 퍼지고 더 오랫동안 우리 몸에 잔류가 되거든요. 근데 얘를 또 매일 쓰잖아. 그러니까 빠질 틈도 두지 않고 그냥 계속 쓰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의 원재료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많아요. 정말 빼곡하게 뭐가 들어갔는데 과연 내가 이걸 계속 써야 하는지, 내 생리통은 이렇게 심한데 계속 써야 하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적은 용량을 구매하시고 유통기한 확인하시고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그 성분표가 단순할수록 방부제가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밖에 두면 세균이 번식해요. 그런 걸 내 피부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좋은 것들은 냉장 보관하시고 향이 없는 거. 그럼 결론은 뭐예요? 화장품 다이어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시는 것들 가짓수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팅 프라이팬에 나왔던 과부라 화합물 화장품에서 나옵니다. 보시면 립 메이크업 전 제품 자외선 차단제 80%, 메이크업 베이스 50%, 파우더 팩트 40% 검출. 립 메이크업은 전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적게 쓰기 꼭 한번 해보시고 우리 딸이나 주변 친척들 보이면 좀 잔소리도 한 번씩 좀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방부제 같은 경우에도 아이스가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품이 부패되지 않도록 꼭 들어가야 돼요. 꼭 들어가야 되지만 항상 위험성이 제기되는 방부제 3대장이 있습니다.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그리고 요거 두 개. 요 두 가지는 보통 애들 과자에도 들어갑니다. 과자에도 들어가는 친구들인데 제가 좋아하는 그 교수님인데 계명찬 교수님이시죠? 이 교수님이 한번 여기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오셔서 강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파라벤 같은 종류의 방부제가 여성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과 유사하고 유방암 환자에게서 이런 비율이 파라벤 검출 비율이 높았다. 이거 꼭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캘리포니아에서 뭐 화학 물질 금지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파라벤 들어갑니다. 특히 생식 독성으로 더 높은 우려. 근데 그거 아세요? 아이들 화장품에도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이들 화장품 사주실 때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그,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책에 나오는 건데, 오늘 무해한 것이 내일 엄청난 위험으로 변할 수 있다. 신제품 좋아하지 말아라. 신제품 나온 거 한 몇 년 뒤에는, 근데 알고 보니 뭐 비스페놀 A 검출돼. 그 비스페놀 A가 굉장히 많이 검출된다고 물통 하나가 뭐 다 회수됐었고, 물통에 비스페놀 안 된다고 비스페놀 A 풀이 막 이러잖아요. 비스페놀 A 안 들어가지만 비스페놀 S 들어가고 지금 F 들어가요.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지금도 그게 또 똑같이 에스트로겐 흉내를 낸대요. 그래서 걔도 안 좋다. 요즘 계속 그렇게 말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반드시 확인하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게 있으실까 싶습니다. 혹시 네, 네, 잠시만요. 이거 공유 중지를 끄고 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혹시 세제에 대한 부분도 네네. 이야기를 하셨나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세제는 많이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향기 나는 거, 아웃.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심플한 게 좋은데, 어떤 세제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제는 환경 호르몬을 흉내내는 친구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세제는 일단 생협 거를 기준으로 두시고, 난 너무 귀찮아서 못 알아보겠다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협 것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것 말고도 저희 집은 탄산소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할 때. 그래서 세제는 탄산소다 쓰고, 헹굼을 할 때는 식초로 헹구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주방이요. 레고 주방이요? 네. 주방은 비누 쓰고 있습니다. 비누. 주방 비누 쓰고 있고요. 그 세제류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빡빡 잘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세포의 세포막도 같이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무 독한 세제들 그런 거 사용을 안 하시고 섬유유연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요? 잠시만, 제가 다 안 보여가지고. 네, 네, 신혜영님. 이제 저희 아기가 6개월인데 네네. 태어났을 때부터 피부에 알레르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유식을 최근에 시작했는데 쌀 미음을 먹었는데도 피부가 올라와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인터넷에도 없고 한데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농약 알레르기라는 게 주면서 제가 의심을 했었거든요. 알레르기가 나올 만한 식품이 아닌가 아이가 올라와서. 음,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외국에 사는데 요즘 뭐 다 수용성 농약이기 때문에 과일이나 이런 것들 물에 몇 번 담가 놓으면 대부분 다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 유기농 제품 사용하지 않고 과일이나 이런 게 충분히 물에 담가 놓고 이렇게 여러 번 씻어서 사용하는데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근데 침투성이 있습니다. 침투성. 침투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깎고 아무리 잘 해도 이미 그 안에 잔류가 되어 있는 확률이 높고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농약이 많은 뭐 야채 이런 거 뭐 과일 검색을 해 보시면은 특히나 복숭아 같은 거는 껍질이 얇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뭐 아무리 씻어서 사용한다고 해도 그 안쪽 과육으로 너무 잘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농약 같은 경우에는 99%가 환경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따라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칵테일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 개 있을 때는 뭐 유해성이 1이었어. 근데 두세 개가 섞이잖아요. 그럼 그 유해성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증폭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과학자들이 다 인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믹스가 돼서 섞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성 농약을 뿌렸다, 괜찮다, 뭐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고 일단 침투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몇 개를 뿌렸는지 알 수는 없으니 일단 더 좋은 선택지가 있잖아요. 더 좋은 선택지로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물론 유기농이고 무농약이라 그래서 아예 농약이 제로 베이스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거에 덜한 거 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환경 호르몬 제로를 찾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으면 그 둘 중에 어떤 게 덜 할 것인가. 그걸 찾아줘야 돼요. 네. 그리고 쌀 미음이나 아이들 그런 건 가루 말고 가루에는 뭐 비소 같은 것도 많이 섞일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통곡물로 된 걸 갈아서 주시는 게 더 좋겠죠. 네. 또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마칠까요? 마칠까요? 방에 네. 한 방에 가지만 더 올라온 질문이 여쭤볼게요. 네. 아, 혜영님 네네네네. 먼저. 그, 어, 그 인쇄기 혹시 그 레이저 복합기도 환경 호르몬 굉장히 네.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편리해서 네.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네네. 다 이렇게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인쇄를 네. 하고 나서 환기를 시키고 네. 이 정도로도 되지 네. 않는 건가요? 환기를 시키시고, 걔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통으로 환기만 자주 시켜주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그 밀폐된 곳에 찍찍찍찍 나오는 중에 나나 아이가 있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오면은 그냥 문 닫아놓고 밖에 좀 있고 여기 창문 열어놓고 그런 식으로 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그 환경호르몬 회피 실험했을 때 환기를 하루 2번, 30분 이상이었거든요. 양쪽으로 다 열어놓고. 왜냐면은 우리 집안에서 나오는 생활 독성 화학물질이 많기 때문에 환기하고 먼지 잘 닦고 청소기 잘 돌리고 손 잘 씻고 요거 요것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어떤 아닙니다. 뭐 채팅방에 뭐가 올라왔나요? 저 안 보여가지고 잠시만요. 프로씨가 뭐죠? 제가 프로씨를 몰라가지고. 세제 이름인 것 같아요. 오, 환경도 생각하는 프로씨인데, 죄송해요. 제가 프로씨는 어떤 제품인지 잘 몰라가지고, 한번 그 성분표를 확인을 해보고, 다시 제가 채팅방으로 공유를 나중에 샬롯지혜님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 아마 뒤에 성분표 나온 거를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그냥 검색하면 광고만 뜰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아니 그 원재료명 이름이 페녹시에탄올이에요. 페녹시에탄올 환경오염, 페녹시에탄올 뭐 생리통 이런 식으로 뒤에 연관 검색어를 같이 넣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쓰는 세제가 궁금하면 그런 식으로 검색해 보셔도 괜찮아요. 네, 프로씨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샬롯지혜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럼 없으시면 마칠까요? 아니시면 뭐 더 궁금하신 거 편하게 더 물어보셔도 되는데. 저는 아이들 네, 목욕시킬 때 네, 주로 이제 목욕놀이 장난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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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목욕놀이 장난감이 거의 다 플라스틱 제품이 많은데, 그렇죠. 네, 목욕물도 또 약간 이 저온보단 약간 따뜻한 물들이 그렇죠, 그렇죠, 많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플라스틱에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닌가 모든 갑자기 생각이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뭐 준비하면서 찾다가 그 러버덕 있잖아요, 러버덕. 러버덕 애들 목욕할 때 많이 띄워놓잖아요, 말랑거리는 거. 근데 그게 그 제품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찾기가 홈페이지 상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예 게시가 안 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PVC로 만든 목욕놀이 장난감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PVC에서 아까 프탈레이트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탈레이트는 생식 독성이 되게 강해요. 아이들한테. 근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생식기가 바로 노출이 돼 있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도 고환이나 이런 데 좋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던 게 다이소의 목욕대야에 그 마개가 프탈레이트가 많이 나온 거였거든요. 말랑거리는 거. 근데 목욕 제품 생각해보면 말랑거리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욕놀이는 그냥 뭐 손수건 같은 거 던져주시고 밥그릇 스테인으로 된 거 던져주시고 저희는 보통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치약도
조심해야죠, 아이들 거. 치약 일단 향기 나는 건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거는 근데 개인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불소를 써야겠다, 불소를 쓰지 말아야겠다. 그거는 개인의 주관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치약 중에서 작은 마이크로 비지 같은 거 들어간 거 있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뭐 어른 치약은 아직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거 좀 피하고, 향기 강한 거 피하고, 방부제 너무 심한 거 피하고. 불소는 뭐 나는 고불소가 좋은 것 같아. 우리 치과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근데 저희는 불소가 없거나 좀 적은 거 쓰고 대신 치실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저 또 궁금한데, 그럼 물을 네, 네, 보통 네, 그 네. 플라스틱 물을 사서 먹잖아요. 저는 네, 네. 최근에,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유리병 물로 최근에 바꾸긴 했어요. 그게 너무 오, 걱정이 돼서. 네, 근데 저희 독일은 그 석회질 물이라 네. 그걸 걸러주는 또 플라스틱 정수기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네, 네. 그런 건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되겠네요. 플라스틱 거쳐서. 근데 그냥 그 물을 드실 수는 없지 않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있지 않나요? 그 정수기 이름이 있었던 것 예, 같은데. 브리타 정수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브리타. 맞아요. 제가 그 브리타까지는 아직 알아보지는 않아서. 네네. 근데, 어, 근데 석회실 그 물은 꼭 걸러서 먹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독일 사람들 그냥 먹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에 그래요? 저희 가족들이 생각나서 네네네. 한국에서도 물을 그냥 플라스틱 물을 사두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플라스틱 생수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세 플라스틱도 문제기는 한데 안티모니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환경 호르몬 유사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런 지금처럼 더운 계절에는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거든요. 그 환경 호르몬을.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에 안티모니 두 가지가 이제 더해져가지고 캡틴 플레이가 되는 건데 가급적이면 플라스틱보다는 정수기가 나으시겠죠. 근데 정수기도 그 물 담아놓는 정수통 있죠. 그게 없는 거. 직수형.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브리타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궁금하네요. 네. 또 있으신가요? 없으실까요? 그럼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 궁금하신 내용이 또 있으시면 지혜님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좋은 밤 네,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네. 되세요.